굿모닝 YTN 3부로 이어갑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등을 놓고 첫날부터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격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 경제, 셋째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쟁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 문제를 꺼내들며 감사원 감사 전면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부분 수용을 택한 이유 역시 부정 채용은 선관위 부정부패 중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은 아닙니까? 선관위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정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의심하는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편만 들고 있던 건데 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습니까? 일본에 이의 제기할 뜻이 없습니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비과학적 대담으로 정치 선동에 나섰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설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발언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대표가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을 훼손했다는 국민의힘과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선 오히려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반박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정부 질문 이튿날과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선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과 잇따른 전세 사기 피해 발생의 원인을 놓고 전현 정부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사회 분야 역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단속 강화 등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중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도 적지 않아서 이번에도 정쟁만 앞선 빈손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진행됩니다. 국회는 오늘로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전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래경 씨의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로 방탄대우에 나설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체포동의안 통과에 찬성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자멸 대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해 황골탈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방류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육지의 방류 설비의 완성에 맞춰 설비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운전은 오염수 대신 담수와 바닷물을 사용해 해저 터널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쿄전력은 이외에도 긴급 시에 장치가 정상적으로 멈추는지 등도 2주간에 걸쳐 확인할 예정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이 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폭로한 교사를 YTN이 중국에서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고재단 이사장이 이동관 특보와 학폭 관련 전화통화를 한 뒤에 처벌이 능사하냐는 무마 발언을 하면서 이 특보의 해명과 어긋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 측은 교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이동관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당시 하나고 교사는 현재 중국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어렵게 중국에서 YTN 취재진과 만난 전 교사는 당시 학폭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단 측에 무마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특히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특보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5년 8월 1일 김 전 이사장이 전 교사와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 특보와의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들 전학을 늦춰달라는 이 특보의 요청이 있었고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사실을 김 전 이사장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동관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뭐 꼭 처벌이 능사인가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서 그 학기 마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전 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는 이 특보의 최근 해명과 배치됩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문의 차원이었다면서 이사장이 학폭 무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 교사는 당시 정권 실세의 부정청탁과 이사장의 학사 개입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학기 마칠 때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건 부정한 청탁인 거고, 좀 알아보고 배려해라라고 얘기했다면 이사장의 학사 개입은 이사 승인 취소 사유거든요. 또 어느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재단 이사장에게 마음대로 전화를 걸 수 있겠냐면서 부모가 을 중에 을이라는 이 특보의 언급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건 갑 중에 갑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이사장한테 전화 못 해요. 누가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요? 뭐 정말 억울하면 문제가 있으면 담임한테 전화를 하지. 전 교사는 당직 근무일에 중요한 날이라 김 전 이사장과의 독대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한다면서 당시 사직 압박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예전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 선생이 아직도 있냐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전 교사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했던 김 전 이사장은 YTN에 독대 당시 3년 넘게 지난 사건을 평가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교장에게 학사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유예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신문이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2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부는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1일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근처에서 우리 교민 2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100m 정도 되는 산비탈로 추락해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관광버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파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갯길을 달리던 차가 산비탈로 추락한 겁니다. 승객 30명 가운데 22명은 베트남 박린성의 교민들로 이뤄진 산악회 회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중상을 입고 하노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들만 입원했어요. 5명 정도 입원했을 거예요. 수원성 국립공원 탐방을 가다 사고를 당한 건데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0m가량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버스가 전복되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경사가 한 7, 80도 되는데 그걸 안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요. 아마 굴었으면 좀 더 심하게 다쳤을 건데. 현지 경찰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지구대에 붙잡혀왔다가 좁은 창문 틈으로 도망친 외국인 가운데 일부가 검거되거나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압박과 설득을 번갈아 하며 남은 4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 국적 외국인은 모두 23명. 10명이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달아났는데 12시간 만에 40대 남성 1명이 다시 붙잡혔습니다. 함께 도망쳤던 다른 30대 남성도 산업단지 근처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서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도 각각 2명이 자수하면서 도망친 10명 가운데 모두 6명의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베트남 네트워크 통해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자수해라 이렇게. 앞서 경찰은 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 베트남 국적의 남녀 외국인 23명을 붙잡아 지구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이송되길 기다리던 중 10명이 집단으로 도주한 겁니다. 피의자들이 많고 조사실 등이 좁다 보니 하필 방범창이 없는 회의실에서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대기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 뼘가량만 열리는 비좁은 창틈으로 한 사람씩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가 창문에서 약간 열린데 그걸로 나온 거예요, 그걸로. 약간 열려 있었어요? 아니, 약간 열리잖아요, 약간. 환기 통화로 이렇게.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남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망친 이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며 붙잡는 대로 출입국 당국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국내 10대 폭력 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9일 수노아파 조직원 10명에 대해 범죄 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 난입해 호텔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2심에서 A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한국 축구의 내일을 열 우리 선수들은 모레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압박에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친 김은중호는 전반 19분 빈야민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전반 24분 이승원의 크로스를 배준호가 받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반칙을 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이승원은 이탈리아전에 이어 이번에도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이번 대회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이강인의 2골 4도움 기록을 넘어선 좋은 기록입니다. 김은중호는 후반전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고 결국 후반 31분 세니오르에게 결승골을 내줍니다. 그리고 후반 40분 추가골까지 내주며 3대1로 졌습니다. 주목할 스타도 없고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거의 없는 선수들을 조직해 4강까지 오른 김은중호. 원팀 조직력으로 아시아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오르며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도 지켜줬습니다. 또 배준호와 이승원, 이영준과 최석현 등 한국 축구의 내일을 이끌어갈 자원들을 발견한 것도 큰 소득이었습니다. 김은중호는 1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반부터 2금융권 주요 회사에 감독 검사 인력을 파견해 연체 채권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모와 연체율 수준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 8곳과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모두 18곳이 1차 점검 대상입니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 금융권 단위 조합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연체 채권 상각, 매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앉아서 잠깐 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앉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 바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잠시 시간을 내 앉으려면 매장 내 의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무하면서 안쪽에 의자가 있으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 아프다. 아니면 지금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홀에 나가서 쉬던가. 백화점과 면세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매장별로 직원용 의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손님이 없어도 서서 일합니다. 임시 매대는 앉을 의자가 아예 없거나 직원은 여러 명인데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1,500여 명을 상대로 올해 설문조사를 해보니 서비스업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안에서도 의자 같은 비치 물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지금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는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염증이 난다든지. 지난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식을 위한 의자를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도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됐습니다. 말뿐인 앉을 권리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을 넣자는 법 개정안이 6년 전에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폐기됐습니다. 우리 법령은 애초에 취지는 처벌보다 계도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 사업에 치중을 하고 사후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으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게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앉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직 노동자의 건강 실태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법 개정에 앞서 직원들의 휴식과 건강이 손님 응대만큼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성관이의 자소서는 아빠 속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소서에 아빠 관련 내용을 좀 담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의 자소서에는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라고 하거나 공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준법 정신을 배웠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선관위에 있던 아빠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채용 후에 자녀의 승진 심사 때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채용 자소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또는 뭐 학교, 가족 내역 이런 것을 요즘에는 적지 못하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뿐만 아니라 이 자소서에는 공정이란 말을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청렴이 중요하다라고 하거나 신뢰라는 건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나에게 떳떳해야 남에게도 떳떳해질 수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이 자소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장에 걸려있던 엄정중립, 공정관리라는 문구의 의미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주말에 강원 양양해변에서 이 소식 듣고 정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낙뢰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모래사장 위에서 지금 낙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도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낙뢰 피해를 입은 6명 중 5명은 모래사장 위에 있었고요. 1명은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서핑을 즐기다가 낙뢰를 피해서 바다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다 속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에 젖은 모래사장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래가 젖은 상태에서 낙뢰가 떨어져서 물길을 타고 감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에 젖은 모래사장도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 낙뢰 발생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산과 같은 고지대에서 주로 낙뢰 피해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서핑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해변에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안가에 있다가 낙뢰가 발생했다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하고요. 또 물기가 있는 해수욕장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할 때에는 일행들과 수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우산이나 낚싯대 같은 뾰족한 물건은 소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지금 상당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엔진 고장 때문에 경비행기가 아마존 상공에서 추락을 했는데 그중에 어른들은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남매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구조가 됐다고요. 네, 어머니나 조종사 등 3명, 성인은 숨지고요. 아이들이 구조됐습니다. 네. 지난달 1일 발생한 이 사고 현장에는 어른 시신 3구가 있었는데 아이들 4명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수색을 해왔는데요. 무려 40일 만에 발견이 돼서 구조됐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는데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두 살아서 구조되자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를 보니까 13살, 9살, 4살 그리고 1살입니다. 예. 그 13살 장녀가 아이들을 좀 돌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4남매는 콜롬비아 남부와 페루에 사는 원주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어려서부터 자연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혔다고 합니다. 장녀가 동생들을 이끌며 추락한 비행기에 실려있던 식료품을 챙겨 먹었고요. 또 아마존에 있던 과일이나 뿌리 등을 먹으면서 버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견 당시에는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건강은 대체로 양호하고 현재 병원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인력난 관련된 기사인데요. 월 300만 원에도 서빙할 사람이 없다. 영세 식당들은 불법 체류자를 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죠? 예, 현재 외식업계가 느끼는 구인난이 다른 업계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제목에 나온 월 300만 원은 시급을 15,000원으로 설정해서 산출을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정도 시급을 내걸더라도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영세 식당은 손님을 덜 받는 걸 감수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비자 자격 문제로 이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여행이나 관광 비자로 오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자격 제한을 더 풀지 않는 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자영업자들은 식당에서 일할 내국인을 한번 찾아봐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로봇이 발전을 하면서 뭐 서빙 로봇이나 조리 로봇 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좀 대안책이 되지는 않습니까? 요즘 식당에 가면 심심치 않게 이 서빙 로봇 같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입니다. 네. 뭐 설치 비용도 어느 정도 든다고 하고요. 단순한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한식의 경우에는 반찬 수가 많기 때문에 손님들을 응대할 때 한계도 있다고 지적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건데 적절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마트에 가면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1+1 행사라든지 할인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안에 교묘한 꼼수가 좀 꼬여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부가 할인 제품이라고 해서 오이나 방울토마토 또 복숭아 등을 싸게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상 제품들에 비해서 개수나 또 중량이 줄어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50%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서 1+1 코너 가격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해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여보고자 했던 소비자들, 이러한 유통업체 눈속임 상술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10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한 직장인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녹았다 다시 얼어붙은 흔적들이 많아서 제조 일자를 살펴봤더니 무려 2013년에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소비자를 더 당황하게 한 건 업체의 대응이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실제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통 2년 정도로 생각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 꽤나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안 라운지에서 불이 나 보안 요원들이 다치고 1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가 트럭과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화재로 번져 4명이 다쳤고 도로가 3시간 가까이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과 논산을 잇는 왕복 4차선 고속도로 30인승 버스가 완전히 불에 탔고 트럭과 승용차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밤 10시 20분쯤 천안 방향으로 달리던 버스와 트럭, 승용차 등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화재로 번진 겁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쳤고 양방향이 3시간 가까이 통제되며 이용객들이 꼼짝없이 도로에 갇혔습니다. 주방 안 조리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대한항공 라운지 식당. 공항 보안 요원 7명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라운지와 주변에 있던 이용객과 직원 16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안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방을 가득 채운 집기들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전북 전주시 원룸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20분쯤. 집안에 있던 20대 주민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웃 4명은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선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차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어떤 경기 반등을 좀 기대하게 하는 내용 같은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제기구들, IMF부터 시작을 해서 OECD, 한국은행까지 올해 경기 전망 낮췄습니다라는 소식을 주로 전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KDI가 올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이제 국내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고 조만간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금 낙관적인 보고서를 내놨어요. KDI는 이제 6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뭐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제 부진한 상황인 건 맞지만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든 게 근거가 특히 두 가지예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고 대중국 수출에서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지금 월별로 둔화세가 좀 뚜렷합니다. 사흘만 하더라도 금액 기준 40% 넘게 줄었던 수출 금액이 지금은 30% 중반까지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또 대중국 수출 감소폭도 3월만 하더라도 30대 초반대까지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지금 20%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도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4월 이후부터는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건데 아마 정부가 이제 그린북이라고 해서 조만간 6월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데 국책연구기관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띌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지난주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경기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란 기대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갈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이성적으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강세만 나타났었거든요. 네. 모든 통화 대비 달러만 강세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통화 정책이 정말 막바지에 지금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미국도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하느냐의 여부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는 달러당 1,29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가 기준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간 건 2달여 만이고 지난 한 달 동안의 원화 절상폭을 보게 되면 거의 한 50원 가까이 내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을 보면 일단 미국의 이제 이 금리가 어쨌든 이번 달은 좀 동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조금씩이긴 하지만 앞서 KDI 예측처럼 이제 조금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맞물려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이 호주나 캐나다처럼 미국이 깜짝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하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어떤 이제 회복이 좀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감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누려왔던 미국의 이제 초강력 달러 강세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데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금리 안정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에 힘입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등 이 부동산 시장도 좀 활성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이제 막기 위한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이 지난해 이제 말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호가 띄우기, 네. 이른바 실거래 가격 전고점보다도 최고 가격을 찍고 그리고는 한참 지난 이후에 등기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거래를 취소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집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던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야, 저거 전고점 찍었는데 지금 사야 되나? 그냥 긴박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실거래가 이제 이 허위 신고를 좀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제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다가 정말 등기했는지 등기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취득록세를 냈기 때문에 이건 실제 거래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보니까
지금 국토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한 1000여 건이에요. 네. 전국적으로. 특히나 이제 수도권, 서울의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좀 조사를 해서 7월 중에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건 범죄 행위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게 로얄동이냐, 로얄층이냐에 따라서 호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굉장히 로얄층의 30평대가 저층의 경우에는 25평이랑 가격이 역전되는 것도 나타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거래가 공개를 아파트를 해보고 그 외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실거래 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층별 그리고 동별 이 실거래까지 공개 범위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보니까 30대 후반에 2배에 달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복지 혜택이라든지 뭐 근무 환경 같은 걸 고려를 하면 이제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최근 들어서 사실은 그 대학 입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스카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두는 반수하는 학생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실제로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입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이 563만 원. 그런데 중소기업은 266만 원이에요. 네.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 2.1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물론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20대 초반에는 격차가 1.4배예요. 근데 5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룹니다. 2.5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 위로 둔화되는데 특히 50대 초반의 경우에 대기업 근로자가 동년배, 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서 월 460만 원가량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다가 복지는 더 차이가 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구직자 입장에서 대기업 가기에서 뭐 재수, 삼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대기업 일자리는 얼마나 있느냐? 전체 일자리의 16.6%. 그러니까 7명 중 1명 정도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0명 가운데 6명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비영리 기업도 10명에 2명 꼴이었는데 자, 그러면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대기업 이직이 쉽느냐? 그것도 바늘구멍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해서 성공한 확률은 2.6%에 불과하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전반적인 우리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장제 성장률을 이제 둔화시킬 수 있는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미스매치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아마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일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6월 FOMC 정례회의가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일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3가지예요. 일단 금리 동결 전망. 이번 달은 금리 동결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과연 7월은 어떨 거냐? 7월은 인상 전망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네. 또 두 번째가 지금 3, 6, 9, 12 단위로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 속마음이에요. 지금까지 3월에 발표됐던 이제 이 점도표상의 중위 가격 최고 금리 상단은 평균 5.1%. 네. 상단이 5.25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 지금 고용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고요. 또 하나가 이에 앞서서 발표되는 13일, 이번 회의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FOMC 회의가 있는데 13일에 미국의 지난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교롭게도 앞서 발표가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6월 회의에서는 매파적 동결 가능성,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종결한 게 아니라 7월에 인상 가능성을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7대3으로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이지만 그러나 7월에 금리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절반 이상 50%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상 한 단계 내진 5.5와 5.75로
금리 인상 전망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 CPI도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문제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4%대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다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물론 6월에 깜짝 인상 가능성도 있어요. 앞서 이제 호주, 캐나다 얘기했는데 호주,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했다가 갑자기 동결 예상을 깨고 인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과연 그럴 경우에는 증시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대 노총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정부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당 내에서는 이번에 그 경사노입판을 새로 짜야 된다. MZ 노조도 있고, MZ 노조 또 비정규직도 있고,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수적인 숫자상의 대표성을 좀 정확히 반영을 해서 현재 청년이나 여성, 비정규직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즉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양대 노총의 추천 없이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수준인데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역 선별노조나 이른바 MZ노조로 일컫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새로운 대화 창구로 떠올랐지만 대표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MZ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그 10,000명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한 조직을 붙잡고 그것을 노동계의 대표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 안팎에서는 경사노위가 실제 개편될 가능성보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장기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법치주의 노동개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바닷속에 폐기물이며 낚싯줄 같은 버려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 폐기물이 바다의 지뢰처럼 어족 자원과 바다 생태계를 파괴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 해양생물과 산호가 많아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제주 서귀포 범섬 앞바다 물속입니다. 제주의 명물 자리돔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산호들은 노랗고 푸른색을 뽐냅니다. 이곳을 찾아 해양 폐기물 수거 자원봉사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이 물속을 살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진 낚싯줄이 무언가를 칭칭 감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잠수사가 칼로 조심조심 자르자 낚싯줄에 감겨 보이지 않던 산호가 그제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준하게 사용되는 낚싯줄 같은 폐어구들은 산호를 많이 훼손시켜 제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할 때는 그 다 하나하나 칼로 끊어내서 산호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들도 살아 있는 것들은 끊어서 이제 내보내주고. 수면 가까이에선 여기저기 찢긴 폐그물이 200m 정도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잠수하들이 수거하기 위해 주황색 부위를 단 폐그물에는 소라가 무더기로 걸려 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구인데 지금 저게 방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무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무기가 그냥 어떤 소총 규모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물속의 지뢰라고. 걷어올린 폐그물을 살펴보니 살아있는 소라뿐만 아니라 죽은 소라도 많습니다. 이번에 수거한 폐그물입니다. 이 그물에 소라가 걸려 죽으면서 이처럼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처럼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와 같은 폐그물 등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발생하는 연간 피해액은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어족 자원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 폐기물은 최근 4년 동안 매년 10만 톤이 넘게 수거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나서서 해양 폐기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의 무단 도용이 잇따라 적발돼 미술계 저작권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업체는 한국 중견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거실에서 햇볕을 쬐며 단잠에 빠진 반려견. 빛을 소재로 꾸준히 유리 드로잉 작업을 해온 황선태 작가의 연작 빛이 드는 공간입니다. 광화유리 뒷면에 밑그림을 그린 뒤 숱한 시행착오 끝에 최적의 빛을 찾는 작업은 매번 쉽지 않습니다. LED 빛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있는 필름, 인쇄된 필름을 통해서 빛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LED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정교하게 들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황 작가가 공을 들여 만든 작품들이 그림 액자 조명으로 둔갑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를 그대로 베끼고 크기를 줄여 조잡하게 만든 이른바 무드 등입니다. 이 창작물을 한순간에 다 뺏겨버린 느낌? 제가 오랫동안 만든 것들을 도둑맞은 느낌이고. 같은 종류의 무단 복제품이 쿠팡에서도 해외 직구 상품으로 팔리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 작가의 작품을 무단 복제한 업체는 중국 선전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사진 작가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이명호 작가는 뉴욕의 한 스포츠웨어 회사가 자신의 사진을 여러 차례 무단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소송에 나설지는 고민이 큽니다. 증거 수집과 손해 규모 산정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속 갤러리가 없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소송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도 모르고, 요새 K컬처가 워낙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니까 자꾸 이제 주목을 하고 한국 거 따라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작권 피해가 드라마나 웹툰을 넘어 미술계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문체부의 예방 대책도 미술계의 저작권 보호 의식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러시아군 상대로 반격 작전을 개시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도네츠크주 마을 2곳을 탈환하며 대반격 작전 이후 첫 성과를 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개시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만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남쪽에 있는 블라고다트네 마을에 있는 파괴된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건물에 개양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블라고다트네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З усією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ю уповноважений заявити про звільнення села Благодатне.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또 다른 마을 네스쿠운에도 점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 시작을 확인한 뒤 발표한 첫 성과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개시한 상황에서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타격을 안겼다면서 부서진 우크라이나 레오파드 탱크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수상드론 6척을 동원해 흑해에서 활동 중이던 자국 해군함선 프리아조프를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최소한의 어떤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얄팍한 근거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자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ЧВК «Вагнер»
не будет подписывать никаких контрактов с Шойгу. ЧВК «Вагнер».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규군과 갈등 관계가 개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고속도로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불이 나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시각 오전 6시 20분쯤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 고속도로의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고속도로 상판이 무너져 내리며 근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나바머로 알려진 미국의 폭탄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의 사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연방교도소 관계자들이 카진스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진스키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교도소 감방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으며 의료시설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수도 베이징에 이어 남부 광저우에서도 엠폭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광둥성 질병예방통제센터가 광저우에서 2건의 엠폭스 원숭이 두창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리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감염자 2명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베이징에서도 최근 2건의 엠폭스 감염 사례가 확인돼 감염자 2명이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잇단 기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 가운데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3%로 나타났고 팀 스콧 상원의원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각 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3%로 뒤를 이었습니다. WBC 기간 음주로 벌금과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SSG 김광현이 복귀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는 연장 접전 끝에 삼성에 지면서 3위 자리를 NC에 내줬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BC 음주 파문 뒤 복귀한 SSG 에이스 김광현. 팬들을 향해 모자를 벗고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김광현은 4회 NC 박건우에게 솔로포를 맞은 뒤 흔들리기 시작했고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넉점을 내주며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NC는 SSG를 꺾고 3연전을 싹쓸이하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9회 초 투아웃, 롯데 정훈이 삼성 오승환을 상대로 안타를 쳐 경기를 3대3 원점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연장 10회 말 강민호의 투런포가 터지면서 끝내 삼성이 웃었습니다. 직구보다는 좀 변화구 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카운트 잡는 변화구를 놓치지 않고 잘 쳤던 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NC에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밀려났습니다. 두산은 호랑이 천적 곽빈의 호투로 기아를 한 점 차로 꺾었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허리가 많이 괜찮아졌다는 걸. 지금도 많이 좋은 상태고 앞으로도 안 다치게 계속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NC는 난타전 끝에 하나를 이기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고 키움은 안타 18개를 몰아치는 화력으로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4타수 4안타를 기록한 이정우는 3할대 타율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조규성의 멀티골 맹활약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북은 춘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강원FC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조규성은 동점골에 이어서 후반 32분 다이빙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김두영 감독대에겐 마지막 경기 승리로 5승 2무 1패를 기록했고 전북은 8위에서 5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과 포항은 황의조의 선제골과 후반 추가 시간 하창래의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프랑스 오픈 정상에 오르며 남자 테니스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세계 3위 조코비치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단식 결승에서 한 수 위의 기량과 노련미를 앞세워 4위 캐스퍼 루드의 3대0 완승을 거두어 역대 최다 23회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앞서 나달과 22회로 동률을 이뤘다가 다시 한 발 나서게 된 조코비치는 20회 우승 페데러 등과 벌이던 역대 최고 선수 경쟁에서도 단연 앞서게 됐습니다. 또 1987년 5월 22일생 만 36세 20일로 남녀 단식을 통틀어 프랑스 오픈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도 5주 만에 1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낮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은 만큼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호남 동부,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3도, 전주 20.5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